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요즘 다시 외국인 토지 허가 제도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사회적 이슈로도 많이 다뤄왔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손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집, 땅, 그리고 국토의 일부를 외국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죠. 한국인은 해외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허가나 금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우리 땅은 거의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불균형이 결국 형평성 문제로 터져 나온다라는 건데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도, 강원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매입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투기 이슈를 넘어 군사시설 주변이나 전략적 육충지까지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민감한 문제였죠. 이제 정부가 토지 허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배경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을 막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공정한 제도, 국가 자산을 지키는 안정장치, 그리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이 조치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해외와는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외국인 토지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사정적 정의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알아야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이 외국인 토지 허가 제도란 그냥 액면상 보이는 말 그대로입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 거래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즉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이나 외국계 회사가 아파트, 상가, 임야, 토지 등을 매입, 소유, 임대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데요. 법적 근거로 본다면 이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법으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어요. 아주 오래됐죠.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라는 게. 네, 이게 196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법이라고 합니다. 규율하는 거죠.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토지 취득 절차를 대폭 완화하였고 그때 토지 허가 제도가 아닌 그때 토지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토지 소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투자가 쉬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97년도에. 자, 그러면 외국인 토지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건데요. 대상은 일단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그러니까 외국인죠. 법인, 단체를 이야기하고요. 재외도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교포를 재외도포라고 하죠. 네, 재외동포도 대상이 됩니다. 형태는 토지 매입, 아파트, 주택, 상가 포함을 해서 다 매입이 가능했고 증여, 상소에 의한 취득 가능하고요. 임차권, 전세권 등 일부 권리 취득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인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토지거래 신고라고 해서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라고 해서 매입 후 매수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만 갖고 신고 서류만 내면 충분히 한국인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좀 다른 것은 이 군사보호구역은 아무래도 지금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같은 경우만 허가제를 적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과거 외국인 토지 허가제도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외국인 토지 거래 제도가 개방적이었던 이유는 과거 상황을 보면 조금 납득이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정부가 막대한 외국인 자본 유입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됐죠.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외국인이 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신고제로 바뀌는 건데, 허가제 시절에는 외국인이 땅을 사려면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신고제 이후로 바뀌면서 단순히 매입 사실만, 신고제는 뭐냐? 말 그대로 신고, 나 샀다라는 것만 알리면 된다는 거죠. 단순히 매입 사실을 신고만 하면 대부분 승인이 되는 구조로 변경된 겁니다. 즉 IMF 이후 한국은 자본 개방을 선택했고 부동산 시장도 그 흐름 속에서 열리게 된 것이죠. 신고제는 겉으로 절차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자유와 같습니다. 즉 한국인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이제 한국인처럼 똑같은 더 이상의 필요 사항이 없고 똑같이 취득이 완료가 되는 거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되거나 제한받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즉 한국인과 외국인의 취득 절차가 사실상 비슷하다가 아니라 사라진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거였죠. 그 결과 나타난 부동산 시장에서 현상들이 많이 생겼죠. 신고제로 변경이 되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무비자 입국제, 무비자 입국제와 맞물리면서 중국인들의 대규모 토지, 부동산 매입이 이건 익히들 알고 있을 겁니다. 토지 매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 자본의 제주도가 잠식된다라는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까지 했죠. 강원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임야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나 수도권은 아주 외국인들 천지가 된 거죠. 외국인들의 임야를 매입하기 시작된 거죠. 풍수 지리적 가치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땅값이 단기 급등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 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비중 자체는 전체 거래에서 1~2%대에 불과했지만 특정 시점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의 씨앗은 계속되어 오게 된 것이고요. 문제는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집이나 토지를 사려고 할 때는 까다로운 규제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균형이 결국 오늘날 토지허가제 강화의 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신고제는 IMF 시절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 시장 안정,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제는 손봐야 할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해외와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려면 주변 국가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시겠지만 공산당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인조차 땅을 개인 소유할 수 없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사용권, 그러니까 최대 7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데 사용권 형태로 빌려 쓰는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집을 사면 사실상 장기 임차권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즉 한국인은 중국에서 진짜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집을 마음껏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외국인은 신축 주택만 살 수 있고요. 기존 주택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신규 공급, 그러니까 건설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이런 계산인 거죠. 반면 한국은 외국인이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까지 그대로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컸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가 좋다고 하는 캐나다 경우는 어떠할까요? 캐나다는 집값 급등으로 사회 불만이 커지자 2023년부터 외국인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한시적인 조치라고는 하는데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국도 조금 한시적이더라도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밴쿠버,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외국인 매입이 집값을 급격히 올렸다라는 지적이 배경이 된 것이죠. 즉 캐나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는 어떨까요? 태국, 인도네시아도 중국과 같이 토지 소유가 불가능했는데요.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일부 지분만 이렇게 조금 소유가 가능했고 지분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세워서 간접 소유하는 방식만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낭 같은 관광지에 리조트에 놀러 가보면 국내 대기업이 큰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했다면 대부분 일정 지분만 소유해서 투자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 이상 회수를 했다고 치면 나중에는 결국 소유권은 그 베트남 국가에 넘어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한국처럼 토지를 개인 명의로 쉽게 소유하는 건 어쨌든 이 나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할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지만 군사시설, 자원 요충지, 주변 토지는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도 외국인 매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추가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비슷한 환경과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좀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 하면 한국도 조금 배워서 도입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도 제한해야지라는 감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 이 토지 허가 제도가 지금 다시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을 텐데 지금은 일단 시장, 안보, 그리고 신뢰 균형이 좀 많이 무너진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토지 허가 제도를 건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투기와 가격 왜곡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작을 수는 있어도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인데요. 외국인 매입 비율은 전체 거래의 1~2%에 불과합니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좀 자주 했죠. 외국인의 매입 비율이요. 그러니까 매입 비율이라기보다는 전체 거래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 비율이 낮지만 이 1~2%가 그래도 외국인 매입 비율치고는 외국인 매입 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 강남권, 송도, 제주, 부산, 해운대 등 인기 지역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입이 집중된 시기엔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 몇 명이 현금으로 고가 매물을 매수하면 그 동네 호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죠. 이걸 본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도 사는데 우리도 늦기 전에 더 사야겠다 라고 하면서 따라붙는 수요가 더 생긴다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시장이 과열이 되는 겁니다. 즉 외국인 투기 자금은 직접적인 시장 비중보다 심리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게 핵심적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안보 리스크 때문인데요. 글쎄요. 안보 리스크가 왜 이것 때문에 바뀌어야 하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땅은 자사이면서 동시에 영토 방어선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안보의 리스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땅을 단순히 오르락내리락하는 땅값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땅은 국가의 자산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영토의 방어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안보 리스크 측면이 조금 이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영토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해안선 부근, 발전소 인근 등 전략 요충지에 외국인 명의로 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요. 특정 외국계 기업이 영구용지 명목으로 대규모 토지를 확보한 뒤에 장기간 방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미국, 호주 등도 군사 에너지 시설 인근 토지 거래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야 이 같은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관리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평성과 국민 정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집을 살려면 온갖 규제에 막힙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신고만 하면 마음껏 부동산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죠. 새도 놀 수 있고요. 이건 경제 논리 이전의 감정의 불균형, 즉 왜 우리는 이렇게 약자 취급을 받아야 되나라는 불공정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세금, 교육, 의료, 복지 등 전반적 제도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 점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네 번째 이유로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누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현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이 전체 수치를 내놓긴 했지만 지역, 국적, 용도별 구체적 데이터는 거의 비공개였기 때문인데요. 즉 국민은 우리 땅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통계 현황조차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토지 허가 제도가 강화되면 단순히 거래를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래 목적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적의 마지막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재조정기에 들어갔죠. 지금은 재조정기입니다. 조정 시기죠. 가격이 큰 급등락이 없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규제를 걸면 외국인 자본이 빠지면서 급락이 올 수도 있고요. 너무 늦게 개입하면 이미 토지 소유 구조가 왜곡되어 있어서 손대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즉 지금은 시장 충격 없이 제도적 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외국인 토지 허가 제도가 건드려야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가 하는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토지 허가 제도를 이제 손 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변화가 생길 건데 그럼 어떤 변화가 올 거냐 이거를 알아야 또 대응도 할 수 있겠죠.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허가구역 지정의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선별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정부는 군사 전략 요충지, 해안성, 수자원 지역, 주요 산업단지 인근 등 국가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렇게 한 부분도 있죠.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 거래 목적, 자금 출처, 활용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할 거고요.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 포항, 제주 해안처럼 군사, 해양 관련 지역, 원전, 수력발전소, 산업 클러스터 주변 이런 곳은 사실상 허가 없이는 매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잠그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구역만 잠그는 선택적 규제, 이게 필요한 것이죠. 선택적 규제로 잠궈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 목적에 대한 이런 심사가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즉 매수, 사는 이유가 명확해야 외국인도 매수할 수도 있고요. 거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신고제였기 때문에 매입 목적이 불분명해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목적, 투기 목적, 법인 거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거주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한 경우는 허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매는 안 되는 것이죠. 투기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나 시세 차익 목적, 부동산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허가 제한이 생길 거고요. 법인 거래 같은 경우, 이 법인 거래를 하게 될 경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차명 매입 같은 경우 엄격한 자금 출처도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들인데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신고제로 과거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그럴 수 있었죠. IMF 시절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거주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시장 안정 효과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다음은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국민이 알아야 신뢰한다라는 기조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보유 현황은 일부 통계로만 공개되어 있어서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웠죠. 토지허가 제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국적별, 지역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게 될 거고요. 외국인 법인 명의 거래 내역을 추적 가능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 자본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국민도 알 수 있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차등적 제도 운영하는데 변화가 생길 텐데요. 교민과 투기 세력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외국인을 똑같이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 교포나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한국계 교포, 장기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완화된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거고, 단기 투자자, 법인, 투기 목적인 사람들은 엄격한 심사를 하거나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별 위험도를 좀 나눠서 차등 적용도 해야 할 겁니다. 안보상 민감한 국가의 경우 더 엄격한 허가제 적용을 도입할 수 있는 거죠. 즉 국적과 체류 형태, 거래 목적에 따라 맞춤형 관리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개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의 변화가 외국인 토지 허가 제도를 다시 건드린다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늦긴 했지만 바로 잡는 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허가제의 논의는 단순히 집값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토와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평성의 원칙을 바로잡는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에게는 공정하다는 신뢰를 주고 해외에는 한국 시장은 투기처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누구에게 열어주고 어디서 막을 것인가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지혜와 시스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